2025년 3월 2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가자지구는 과연 언제나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자지구 하마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59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은 언제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가자지구에서는 400여 명이 죽고 6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공습이 펼쳐지고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어진 전쟁 532일째를 맞이합니다. 우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가자지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이 휴전이 끝난 이후에 아주 강력한 지금 공습을 펼치고 있어요. 사망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가자지구를 향해서 대규모 대공습 강력하게 퍼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이제 가자 휴전의 1단계가 끝나게 되면서 미국의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랑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하마스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인질 석방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 계속 언급을 했었던 지옥 계획 이것에 대한 이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츠 국방장관도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이제 거부하는 게 이번 공습의 주요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IDF 또한 필요한 만큼 공습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공중 작전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지상군 작전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 작전도 펼치고 동시에 지상 작전도 입체 작전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났는데 그 사망자들 중에 이제 가자지구 안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망자들 중에는 지난번 휴전 때 인질하고 가자지구에 잡혀있던 인질들하고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수감돼 있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중에 맞바꾼 사람들, 맞바꿔서 가자지구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람들이 또 이번에 죽은 사람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이번 IDF가 몇 차례 공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6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망자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질 거래 시에 맞교환으로 풀려났었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 있었고 그리고 또 10월 7일 그 학살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하마스가 주장한 거는 고위 간부 6명 중에 4명이 추가적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좀 후티 반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15일부터 3일 동안 미군이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향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후티 반군은 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후티 반군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동안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박을 공격하고 항로도 방해하고 그리고 군사 활동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란의 꼭두각시 역할까지 해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후티가 공격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조금 선수를 먼저 친 것 같은데요.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후티 반군 지도자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이 사망을 해결했군요. 후티 반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그 반격을 했겠죠? 네, 16일에 후티 반군이 이제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 여러 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당국자는 미국의 전투기가 후티의 이 드론 11대를 모두 이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티의 드론이 아예 미국 항목 근처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밝혔고요. 후티의 미사일을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 미사일이 비행 중 오작동해서 바다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막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다 격추되긴 했지만 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 미사일 이걸 미리 알려주는 그 어플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막 이렇게 울려대다가 최근 들어서 조용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뭐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아오지 않는가 보다 비교적 조용해졌고 평안해졌나 보다 했는데
또다시 막 어제 오늘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공격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헤그세스의 말에 따르면 이제 후티가 미국 자산이랑 글로벌 해운을 겨냥한 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미국이 공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미국 관리들도 이 미국의 공습이 뭐 며칠 아니면은 몇 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앞으로 후티가 이제 하는 모든 추가 공격들은 이란으로부터 온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란이 이 후티 공격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가는 끔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티 반군이 미국한테 공격받은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풀이를 지금 이스라엘 쪽에다 해대고 있어요.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로 지금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알람도 뜨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이 뭐 직접적으로 떨어진 게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후티 반군 18일 저녁에 그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말하기를 이제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기 전에 성공적으로 요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로켓 경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로켓 경보가 약 2달 만에 울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2달 동안은 조용히 있었다고. 네네. 그래서 지난 사실 16일에도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해당 미사일이 이스라엘 표적으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쪽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 쪽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레바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16일 날 이스라엘 군이 또다시 레바논 남부를 향해서 2차례 공습을 했습니다. 네, 헤즈볼라 지휘센터랑 그리고 또 테러 조직이 사용하던 여러 건물들을 목표로 삼은 것인데요. 이제 IDF에 따르면 이 해당 지휘센터는 헤즈볼라 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에 속한 것이었다고 전해졌고요. 그리고 IDF에 따르면은 그 해당 그 테러 인프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그 합의 그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무장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도 이제 시리아 남부 지역도 공습을 했다고 하는데 시리아 남부는 또 왜 공습을 한 거예요? 이번 공습도 이제 이스라엘군이 여기 해당 공습에 대해서 시리아군에 속한 이제 군사 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시리아 남부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IDF가 공습했던 이 시리아군 부대와 그리고 지휘부들은 시리아군의 무기와 그리고 군용 차량들 이런 것들로 비축된 곳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남부에 있는 군사적 자산의 존재 자체로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국가적 위협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아사드 정권 몰락한 이후에 이제 IDF가 시리아 남부를 사실 수십 차례 공습을 해 왔었는데요. 공격 목표가 대부분 전 정권, 아사드 정권의 그 남아있던 군 무기 저장소나 아니면 군사 초소 등 이런 시리아 군 부대 시설들이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임시정부죠. 국방부 장관이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이 시리아 군인 3명을 납치해서 사형을 시켰다, 처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즈볼라가 왜 시리아 군인들을 납치해서 처형을 하는 겁니까? 이제 헤즈볼라가 아사드 정권 때는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기나 이런 자금들을 밀수를 해 왔었는데요. 작년 12월에 들어선 이 시리아 과도 정부는 이런 밀수 경로들을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헤즈볼라를 지원해 왔었는데 이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에는 사실상 이 지원 경로를 잃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헤즈볼라랑 이 시리아 사이가 이후로 굉장히 긴장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시리아랑 레바논 사이 이렇게 폭격이 오고 가고 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이 해당 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뉴스 채널의 그 알 아라비아라는 그 뉴스 채널 소속 취재진이 시리아랑 레바논 국경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을 취재하던 중에 그 폭격을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에 이제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하고 그리고 또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거기다 또 지금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드론도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에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랑 레바논 그리고 가자 지구 전부 다 이제 같은 날 공습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여러 테러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군사 시설들을 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습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공습으로는 최소 9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부상도 여러 명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후티 반군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지난 2달 동안 쉬면서 이스라엘 군도 나름대로 재정비를 했고 지금은 이제 또 트럼프 2.0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도 많이 받았고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제 다 죽었어요. 예. 아 그런데 맨날 이렇게 전쟁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뉴스, 따스한 뉴스 좀 그런 것도 다음 주에는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also strongly believe that the Gaza Strip, which has been a 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continue without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in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골들을 이스라엘에서 네, 4월 12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강남 서초역 3번 출구에서 420m 예술의 전당 쪽에 있는데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 바로 이곳에서 명품 컨퍼런스 브레드 TV에서 준비하는 그 컨퍼런스는 명품만 취급합니다. 강사들이 명품이란 얘기죠. 오일석 선교사님, 이재신 목사님 그리고 이경욱 선교사님 거기에다가 저까지 이렇게 4명이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큰 주제 아래 이렇게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4월 12일 날 별일 없으면 꼭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월 달에는 저하고 우리 조현영 기자님하고 둘이서 같이 지금 2025년, 2026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과 또 이란 그리고 이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또 컨퍼런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투데이 뉴스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 왜냐하면 방송에서 얘기하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 큰 코는 아니고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또 컨퍼런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컨퍼런스도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로는 얘기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심오하고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할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의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 이것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많이 약화되면서 이런 상황들을 유럽 국가들도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 뭔가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다고 뭐 마음을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쉽게 바꿀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대해서 이제 안보 무임 승차론을 이제 오랫동안 제기해 왔죠. 이제 지난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제디펜스까지 가입해서 가세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EU죠. 유럽연합은 지난 4일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 8천억 유로, 한화로 하면 1,0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제 미국이 빠지면 러시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때문에 이제 소위 이른바 잔치는 끝났다. 유럽 자각론에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그러나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군사력에 대한 정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이제 이른바 피스 디비덴드라고 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고 사실상 미국이 나토에 어떻게 보면 60% 이상의 70% 이상의 지출을 하면서 안보를 책임져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보에 들어갈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사회 쪽에다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뭐 LGBTQ,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한 낭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뺀다고 하니까 뜨거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돈 투입하면 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방위산업 생태계는 이미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3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기존에 있었던 적재되어 있던 이제 무기고를 다 풀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디플리트 해가지고 무기를 아직 벌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 전력 공백을 회복하기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그러면 왜 이제 유럽의 방위 산업 체제가 공동화되었냐?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 그 금융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다 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이것들을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뭐 이런 나라에다 다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발주가 안 돼요. 그래서 유럽도 뭔가 해보자 공동 구매, 공동 개발 방식을 했는데 EU 국가가 여러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워요. 서로 주도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은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 정부는 무기 체계 구매할 때 성능 이런 거보다는 이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다가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정치적 명목하에 일종의 공공근로 복지를 전락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허약해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업체가 유럽 전체에 퍼져 있고 한 공정이 뭐 영세에서 망하면 그 다음 공정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발생하냐면 유럽은 자주포 한 문을 자주포 한 문이 아니라 유럽은 자주포 5문을 1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5개. 포대 5개를 이제 1년에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은 K9 자주포는 1년에 320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정도로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프랑스가 뭐 핵 같이 공동 뭐 개발 프로젝트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납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K 방산도 그렇고 K 원전이 인기가 있는 거 우리는 다 납기를 맞추거든요. 최대 물량으로를.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이 인기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미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건 제도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예요. 이게 뭐 주 몇 시간 근무하냐도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회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런 방위사업 그 산업구조의 문제이지 이게 돈 몇 푼은 아니지만 큰 돈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동안 본인들도 뭐 알기는 알았겠지만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여러 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현찮으니까 생활비를 대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 이제 더 이상 생활비 니들한테 못 대주겠다 하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회성 떨어지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다가 좀 느닷없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야,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어떤 언론 매체가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유럽 국가들이 특히 영국이 이스라엘하고 방위 산업을 협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면적인 관계 재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보도를 했는데 관계 재설정을 이스라엘하고 관계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고 왜 유럽 국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방위 산업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눈치 빠른 게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전 국방장관 그랜트 샤프트 장관이 이제 기고 칼럼을 쓴 겁니다. 영국 매체에다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의 그 동부 플랭크를 이제 방어를 해야 돼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걸 신속하게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생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상 상태를 보니까 이거 하루 아침에 안 돼요. 이건 솔직히 한 세대가 거쳐요. 왜냐하면은 그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브레인 드레인도 있기 때문에 뭐 공장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안보 공백을 신속하게 메꾸려면은 파트너가 필요하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높은 수준의 전략적 안보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른바 리세트를 하는 건데 그 군사 협력을 한다면서 사실상 그 동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반이스라엘 외교 노선을 펼쳐왔죠. 영국 뭐 유럽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큰일 났네. 그러니까 가자 전쟁으로 촉발된 이제 반이스라엘 그 외교 노선을 이제 계속 그걸 반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걸 폐기하고 진정한 안보 파트너십을 거듭나야 된다는 고언을 한 거예요. 전 국방장관이. 이거 뭐냐면 발등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동안은 이게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 혹은 그 전에 이제 미국 전략인데 미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슈거데리처럼 계속 돈질을 한 거예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적폐가 있었냐면 미국의 안보 무인수차하면서 미국이 또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하니까 그것도 미러리 그대로 쫓아하는 거야. 자기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팽배했는데 이거 수정해야 된다.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리세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나토 포기 움직임이 독자적인 생존 외교 노선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도움이 절실한 거죠. 지금은 한국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없어요. 산업 베이스가.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조금 이따 좀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뭔가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협력을 하고 그동안 그 갖고 있었던 아주 나쁜 버릇이죠.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런 정책에서 미안해 앞으로 우리랑 좀 잘 좀 지내보자. 우리가 너네들 무기를 좀 사면 안 될까? 아마 이렇게 이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어떤 무기들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어 체제,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3종 세트죠. 이제 다층적 방어 시스템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아이언돔, 데이비슬링, 에어로 3인데 저고도는 아이언돔, 중고도는 데이비슬링, 그다음 고고도는 에어로 3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있죠. 사드 고고도 다 있는데 실제로 그 실전 검증, 배틀필드 테스트 된 거는 이스라엘 무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다 잡았거든요. 헤즈볼라 가자 전쟁을 치르면서 또 이란의 공격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MD 체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90% 요격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 통으로 갖고 와야 돼요. 영국 통으로 갖고 와서 바로 뭐 성능 시험 걸칠 필요 없이 바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성능 테스트는 다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위 사업체는 뭐 설정해놓고 시뮬레이션해서 통과했다, 재원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전으로 바로 답을 내버렸죠. 그 사실상 뭐 이거 음모론이라고 해서 이제 네트냐후가 하마스를 간접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방위 사업체를 그냥 논하게 터뜨리고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서 보여줬거든요. 그 화면이 전 세계에 나왔어. ADX라고 이제 방위 사업 뭐 박람회가 있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뭐 가긴 가지만은 우리는 딱 그 화면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그 그냥. 뉴스 보면 되는 거죠. 뭐. CNN 뭐 이런 거 틀어놓으면 돼. 이게 홍보 영상이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독일도 신속하게 지금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거의 이제 협상 단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MD 시스템이 있으면 이번 러우 전쟁에서 딱 드러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기갑 자산인데 대전차 무기체가 사실상 괴멸됐어요. 러시아의 그 공격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파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대전차 로켓 방어 시스템인 트로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전차 로켓을
그 미사일을 그러니까 탱크에 이제 미사일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RPG나 이런 게 이제 뭐 오면은 능동 방어 체계라서 그 레이더로 그걸 잡아내요. 계산 수식 복잡하게 컴퓨터로 해서 잡아내서 어느 위치에 그 요격탄을 이제 발사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 타겟팅 방식으로 해서 발사하면서 탱크도 보호하고 탱크 주변에 있는 보병들도 보호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 다 개발했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능동 방어 체계 APS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느 나라께도 성능이 좋고 맑고 하는데 이것도 실전에서 검증된 건 어디다? 이스라엘이죠. 왜? 하마스에서 영상이 또 다르네요. 하마스가 RPG 딱 하는데 그 앞에서 팡 터져버려요. 그리고 보병은 무사하고 탱크는 쭉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바로 그냥 뭐 검토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그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 AI랑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신속하게 계산해서 그 각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레이더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첨단 그 장비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재 여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레바논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이 탱크들이 레바논에 들어갔다가 헤즈볼라들이 쏘는 그 RPG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탱크가 많이 그 전차죠. 메르카바. 이게 많이 아주 폭격을 당해가지고 대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한테. 그 이후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이 절치부심해서 만든 것이 이번에 이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지금 이스라엘이 내놓는 최고의 무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단 말입니다. AI하고 무기하고 접목시키는 것도 또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예요. 아주 잘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많이 팔려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헤즈볼라하고 그 하마스랑 엄청나게 이게 교전을 치르다 보니까 거기서 집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걸 반영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러우 전쟁 이후로 핵심 테마가 뭐냐면 일반 그 지상 전에서 뭐가 동원되냐면 드론이 동원돼요. 드론 존설이. 근데 이거에 대한 파해법이 많이 나는데 이걸 AI를 통해서 많이 제거를 하는데요.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AI 계산법을 써가지고 요거를 신속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터널도 마찬가지고 장면만 딱 찍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위치해 있다는 걸 AI로 계산해서 확실하게 추성 가상도로 그려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바로 전투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또 이 요번에 러우 전쟁에서 알듯이 드론이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병사들을 일반 보병들을 우리 북한군도 많이 죽었지만. 그런 것처럼 그 드론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싸구려 드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반 보병도 소총으로 저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움직이는 물체를 쏘는 거는 그 웬만한 스나이퍼 훈련 받아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AI 조준경이죠, 사실상. 그 스코프를 다는 것이죠. 광학 조준기로 딱 타겟팅해서 잡으면 일반 보병도 드론을 제거할 수 있다. 그 이른바 러시아의 그 드론 그 전술 교리로 완전 파해법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지금 영국 국방장관은 주장하고 있죠. 중국 군사력이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다라고 하지만 가장 이 중국 군인들의 그 이 단점이 실전 경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만큼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본 그런 임상 경험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걸로는 뭐 이스라엘 무기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뛰어난데 이런 무기들을 영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해서 자기네들이 쓰려면 이제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영국도 좀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좀 바꿔서 이스라엘과 좀 공동 이 보조를 좀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방위 사업 기술은 그 이스라엘 국민의 피죠. 전쟁 희생을 통해서 만든 기술인데 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고 전 봐요. 굉장히 그 고가의 안보 자산을 그냥 돈만 준다고 이게 판매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일반 방위 시장도 방위 산업 시장도 무기 시장이 그래요. 이게 무슨 일반 뭐 공산품 무역 교육, 상품 교육처럼 뭐 조건만 맞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신뢰의 동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제한을 걸어놔요. 특정 국가한테 무기 안 팔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등급이 높은 동맹국한테 무기 팔고
다 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산업이 하나의 그 외교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비싼 안보 자산을 이제 영국한테 판다, 유럽국한테 판다. 그러면 안보 신뢰가 있어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선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공동 보조를 하느냐. 영국이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포기해야 돼요. 일본.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네트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이거 날려버려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유엔에서 반이스라엘 안보리 결의안 나오면 무조건 비토시켜야 돼요. 왜 영국도 그 상임부 이사국이니까. 그다음에 또 이란 핵이 중동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이 신정체제라서 그거 중동 해결되면 그다음에는 유럽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잘 생각해 봅시다. 이란이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를 공급했어요. 첨단 그 사구도 드론을. 그러면 유럽이 주적이 러시아지만은 사실상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를 제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IRGC를 제재해야 된다. 왜? 러시아에다 무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깠죠. 왜? 지금 이란과는 지금 JCPOA 그 핵보건 협상 때문에 삐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재안을 깠는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최대 압박 2.0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유럽의 국가들, 특히 영국은.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영국과 유럽은 이스라엘의 그 대테러 정책과도 공동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유럽에 지금 다수의 그 무슬림 난민들이 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치안 문제나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데 이건 사실상 안보 문제예요. 대테러 문제고.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무슬림 난민들은 대부분 이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알카에다 2.0 탈레반의 대리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테러 대리 세력이 이민 난민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자 지구나 유대 사마리아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순서가 이래요. 지난번에도 설명이 됐지만 아프간이 어떻게 보면 테러 허브 아닙니까? 테러 스타트업 공화국인데 거기서 테러 전술 위반을 합니다. 그러면 알카에다, 이란, 텔레반이 기획하는 승인이에요. 마치 이번 10월 7일 학살도 이란과 텔레반, 알카에다 2.0이 공동 기획하고 훈련시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거기서 기획을 승인하면 관련 테러 전술의 테스트베드, 시험장이 어디냐? 그게 유대 사마리아예요. 가자 지구예요. 이게 단순 사회 어떤 치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테러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유대 사마리아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전술 교리를 더 파인 튜닝 해가지고 그 다음 타겟이 유럽에다 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칼친 테러 이런 복잡한 테러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유럽에 쓰는 거예요. 난민들이. 그러니까 이건 대테러 문제다. 예전에도 그래서 10월 7일 그 대학살은 미국 본토 공격을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목표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죠. 유대 사마리아 가자에서 이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유럽으로 갔다 그다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테러 정책 차원의 문제에서 차이지 뭐 이민법 뭐 국내 이슈 찬반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일선에서 제압하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 대테러 정책에 대해서 공동 보조,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 친이란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든 최신 대테러 전술 교리를 다 갖고 있어요. 또 감청 장비 이런 것까지 다 기술과 전술 교리가 결합이 된 그 퓨전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영국이나 유럽 국가도 전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런 공동 보조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일단 노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보 문제 전방위적 유럽의 어떻게 보면 운명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안녕 빠이빠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요. 이 전쟁이 첨단 무기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첨단 무기를 아무리 돈을 들여서 사서 보유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았던 그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전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다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안보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은 진짜 이스라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근데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역시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무기들을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한국 무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른바 K방산은 주로 탱크, 야포, 전투기,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물론 첨단 장비도 많이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냥 범용으로 다 쓸 수 있게끔. 근데 이스라엘은 딱 특화돼 있어요. 첨단 장비가 굉장히 특화돼 있거든요. 실전도 경험성도 있고, 실전 배럴필드 테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겹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한테 사고, 뭐 첨단 소프트웨어는 또 이스라엘한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미국이 허락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첨단 국방 기술의 어떤 선도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뭐 탱크, 야포, 이런 것, 포탄 이런 것도 또 다 공동화돼 있어요. 그쪽 산업도.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미국 안보 의존증 때문에 그 군사 원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바마 때 체결한 그 10년짜리 군사 원조 플랜은 뭐가 있냐면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원조를 봐서 다 미국산 무기들이 사라는 거거든요. 뭐 탱크도 그렇고 뭐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건 그 무기에다가 첨단 장비만 계속 얻는 거거든요. 전투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 그 어떻게 보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보병 중심 지상군 전력 그 기갑 자산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산업 또 많이 그 공동화됐으니까 이걸 재건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K방산이 도움을 줄 수 있죠 서로. 그리고 첨단 장비는 우리가 또 받고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그 방산 협력은 진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윈윈할 수 있는 구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과거에도 말씀했지만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과거에 여러 번 하셨지만 또 말씀하시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러니 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고민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야말로 두 달 만에 전 세계는 새로운 이 재편으로 돌아갔어요. 뭐 지금 정신 없습니다. 예. 뭐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유럽 문제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이 재개편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1991년도의 구소련의 붕괴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계속 어떤 영토 분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두 나라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예요. 이 두 나라가 최근 들어서 최근에 한 30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최근 들어서 평화 협정을 네트냐후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트냐후가 지난 3월 5일부터 크네세트 연설에서 제3자 외교 협력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는 미국,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을 얘기하고 여기 우리들이 협력을 해야 중동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에 받아서 미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제르바이잔을 확장된 아브라함 협정 2.0에 포함시키자 하면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예고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을 콕 집어서.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수면 아래는 미국,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이 삼국 외교가 치열하게 사전 조율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러시아 세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 러시아가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서 약간 도망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물론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는 그 원유, 기름 이걸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먼저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은 좀 특수한 관계예요. 미국 다음으로 동맹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원유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그 많은 산유국이 있는데 안 줘요. 주변에 네, 가까운 데 있지만 바로 옆에서 주면 되는데 안 줘요. 그래가지고 뭐 반유대 오래된 있다고 치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시아파 무슬림 국가인데 이스라엘한테 이제 원유 공급을 이제 언제부터 했냐? 1990년대부터 시작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두 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10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원유 수출은 90년대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2000년에서 2004년에 2차 인티파다 사건 칼침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모든 무슬림 국가가 엠바고를 걸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제르바이잔 시아파 무슬림인데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급을 했죠. 그때부터 사이가 막 엄청 친해지고 사실상 경제 핵심은 원유거든요. 왜 요번에 그 유럽 독일이 그 유럽 자강 노선에서 회의적이냐면 산업시설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뭐라고 해도 아제르바이잔이.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2019년 기준 이스라엘 전체 원유 소비량의 60%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고 와우. 재밌는 게 10월 7일 학살 이후에 그 기존에 수입하던 물량의 55%를 더 얹어 155%를 더 받은 거예요. 전쟁 중에 원유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벌충을 해준 거죠. 아제르바이잔이. 그래서 10억 달러 규모를 공급했고 그다음에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죠. 158만 톤의 오일을 공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카스피의 저기가 바쿠, 아까 아제르바이잔 바쿠가 저기서 이제 저기가 수도인데 저기서 원유가 돼서 저 초록색 선을 타가지고 이제 터키를 경유해서 이제 세이안이라는 항구를 갑니다. 그러니까 저 중요한 게 이제 카스피의 바쿠에서 조지아, 터키를 경유해서 위로 이렇게 경유해서 세이안 항구 거기서 배편으로 이스라엘 이제 항구로 들어가서 이제 원유가 공급되는 것이죠. 터키도 저 파이프라인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저기 아제르바이잔도 저 그 공급선에서 계속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수출국 중에서 이탈리아가 1등이고 이스라엘이 2등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과 이스라엘의 원유 공급의 핵심 플레이어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그 조지아 쪽으로 이렇게 이 굽어지는 저 파이프라인이 예.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굽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 뭐 저거는 그냥 뭐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새로운 그래요. 대체 예. 수단이 있는데 저게 그 유명한 BTC 파이프라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제르바이잔도 이스라엘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간다 그러던데. 서로 윈윈하는 거죠. 원유는 하고 반대로 또 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무기의 69% 이상, 거의 70%를 이스라엘 거를 수입하고 나머지 30%를 터키로부터 수입합니다. 터키랑 저기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 형제 국가라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70%를 이스라엘이 막 준다는 얘기죠. 아,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는 또 가깝군요. 그렇죠. 형제 형제국가. 국가라고 해서 그런데 어떤 무기냐? 공격형 및 정찰용 드론, 항법 장치, 광학 체계, 정밀 유도 무기, 첨단 무기 체계들을 다 공급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월 24일 날 또 대규모 한 수십억 달러의 그 대규모 그 컨트랙을 지금 사인을 했는데 무기 수출 교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자체 방위 사업 생태계 시드머니로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돈을 통해서 이제 자체 미국에 의존했던 그 방위 사업 시장을 요 돈을 통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중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부터 어떤 새로운 무기를 공급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전사랑 같이 엮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에 알메니아하고 전쟁, 아까 카라바크의 그 고원을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저 카라바크 험준한 산악 지역은 고원에 있기 때문에 자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자의 입장이고 위에 있는 이제 알메니아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요새예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부터 구입한 첨단 드론 그걸로 아르메니아군의 그 진지를 초토화시킵니다. 44일 안에 난공불락인 걸 이스라엘 무기 체계를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의 영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드론 전술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입증해준 또 다른 또 사례이면서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지금 확보하는데 주축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 이란까지 날아가야 되네, 핵시설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거리가 1,500k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뜬 전투기가 1,500km까지 날아가서 미사일을 쏟아붓고 다시 1,500km를 날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대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이 이란 바로 위에 있는 지금 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그 바쿠 바로 위에 옛날 구소련 시절에 이 소련 애들이 사용하던 공항 활주로가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샀어요. 아제르바이잔한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를
글로 다 보내가지고 다 보낸 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보내서 이제 언제든지 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위에 있는 그 구소련 시절의 공항 활주로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서 이란의 핵시설로 가는데 예전에는 1,500km를 날아와야 되는데 이젠 700km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기름을 덜 실어도 되고 기름을 덜 실어도 된다는 것은 그 전투기에 무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한테도 아제르바이잔과의 이 군사적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잘 맞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기름 사오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로부터 무기 사오고 또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위에 있는 그 공항 활주로를 활용하고 아주 잘 맞았는데 그동안 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30년 동안 갈등을 일으키는 이 배경에 중간에 이간질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란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간질한 이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전환해 보면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그 소수 민족이 2,5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 국가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란에 사는 아제르바이잔계 인구가 소수 민족이 20% 최대인데 언제나 최근에 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그렇죠. 이란 안에서 신정체제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이게 또 아제르바이잔이 야 이것도 여기서 또 참수 작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민중봉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색깔혁명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2,500에서 3,000만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민중봉기를 일으켰으니까 항상 이란 입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 통치 이념도 달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아파 똑같은 무슬림인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시아파고 이란 사람들도 시아파인데 그러니까 터키랑 같은 투르크 에스닉 그러니까 종족은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시아파 무슬림 똑같아요. 둘 다. 그런데 같은 시아파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약간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생활 종교로서 시아파 종교지 통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속주의 사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란은 원리주의 신정 체제니까 이거는 우리 같은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시아파 안에서. 그러니까 이란의 시아파가 아제르바이잔 시아파를 봤을 때 얘네들은 날라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좀 약간 배도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네, 얘네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없다. 서로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이란 관점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에다가 첨단 드론을 지원했습니다. 이란산 드론을. 그런데 카라바크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누구 드론으로? 이스라엘 드론으로.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이스라엘 드론이 이 전투에서 딱 보면은 이란 첨단 드론을 박살을 냈다. 아까 얘기했던 왜 유럽이 이스라엘이 필요하냐? 유럽은 누구랑 붙어요? 러시아랑 붙죠. 러시아 드론 어디서 와요? 이란에서 오죠. 그러면 이란 드론을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드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 마케팅이 두 개야. 그러니까 이래서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이스라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사이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 바이든 행정부는 아르메니아를 그동안 또 바이든 적폐 하나 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그동안 이렇게 쉽게 펼칠 수 있는 평화협정을 미 바이든 행정부는 아르메니아를 지원했어요.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세속주의자들이 또 그러면서 그걸 왜 그러냐 이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친이란이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폐를 사실상 이제 이번에 완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 뒤집힌 거죠.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자체를 갖다가 그냥 뭐 대이란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드론 지휘 통제 부대를 설치했어요. 이스라엘이 특수부대 티어1 부대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폭기 재급유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있고 그러니까 완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유해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있는 겁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스라엘은 이거는 진짜 누가 이런 금색 이거 천생연분인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죠. 국가가 아무리 이익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은. 그럼 이번에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평화 협정을 맺게 된다라는 거 이게 앞으로 중앙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터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터키가
말씀드렸지만 아제르바이잔의 형제국이 터키예요. 종족으로는 투르크 계열이니까 종교는 시아파지만은 그래서 심지어 지난 2022년 12월에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하고 공동 이제 합동 군사훈련인데 그 이름이 형제의 주먹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데,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곧 터키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도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터키가 지금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저기 장개주루 회랑을이거든요. 저기 빨간색 선이 이제 네. 아제르바이잔 밑으로 해서 저기 터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저게 회랑 저 철도예요. 철도 프로젝트에서 아까 봤던 BTC는 위로 올라가지만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철도인데 저거에 실현이 되면은 범트르크주의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터키가 저 지역을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해서 카카스 산맥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아시아 다 뚫려 있거든요. 과거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 영광을 할 수 있는 게 저 자리를 완전히 확보해야 되는데 요번에 평화협정으로서 터키가 아르메니 이기면서 확보를 한 것이죠. 저 장개주로 철도가 완성되면 이란은 어떻게 되냐? 완전 잘려요. 밀봉 상태,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서방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저쪽 그 알메니아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가 저 철도가 딱 내면은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는데 이란에게는 지정학적인 재앙이 될 것이고 아마 터키가 그 다음 프로젝트로 저 장개주로 코리도 저 회랑을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또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 BTC 지도죠. 하나는 초록색 위로 올라가고 장개주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터키는 중앙아시아와 서방을 여기는 두 개의 물류 노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는 뭐냐면 이란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남한을 막는 중간에서 최강자가 되는 것이죠. 양쪽을 견제할 수 있는 파워를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카스 산맥을 전체를 이제 터키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지정학적 변화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무너진 이후에 저 카타르에 있는 그 액화 천연가스 이거를 그 저 액화로 안 하고 바로 그냥 천연가스로 카타르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시리아로 해서 터키로 가서 유럽으로 파는 그 밑에 또 이 파이프라인을 지금 건설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구 오스만 제국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노선 경쟁이죠, 지금은. 자, 지금 시리아는 또다시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주공산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를 두고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지금 터키가 지금 낼름낼름 하고 있어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하고 이렇게 가깝고 또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이 터키하고도 가깝고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를 딱 우리가 보면요,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10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터키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뭐 서로 뭐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관계가 파고치랄 때도 아제르바이잔이 중간에서 양측의 전략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형제국가니까 동생국가니까 압박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리해라. 근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랑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재 외교의 최고봉을 보여준 거예요. 전략적 포지션으로 양쪽을 갖다 대화 창구에 끌어들이고 요번 시리아 문제도 굉장히 이게 좀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맹렬하게 붙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한간의 소문 뭐 어떤 정보 분석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알게바트에 있는 기독교를 뭐 HTS가 지금 뭐 토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란 IRGC가 들어가가지고 구잔존 아사드 세력들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스라엘이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재를 한 게 누구냐면 아제르바이잔이 터키랑 중재를 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거 사실상 이란 공작이다. 이란을 제거하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런 전략적인 대화나 셈법을 지금 구사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야, 이 뭐 저같이 그 이 민간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략들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이 신중동 정책,
이런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장기판 이제 중동 질서를 다시 짜를 때 핵심 퍼즐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앞서 얘기한 걸 이제 정리하자면 아제르바이잔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국 그게 두 나라가 있죠. 이란하고 러시아. 이 이란과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야? 그게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딱 있으니까 러시아도 견제하고 이란도 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은 트럼프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죠. 이 앞으로는 BFF가 되는 것이고 둘 다 견제가 가능하다. 러시아, 이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 국가로 지금 등극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 막 오른쪽 끝에 저 바쿠에서 쭉 가가지고 유럽 17개의 국가한테 원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하고 있냐면 지금 유럽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인질 잡힌 게 러시아에 원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체 루트로 지금 바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아제르바이잔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동 안에 러시아 영향력이 미치는 걸 확실하게 차단하고 이란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저 위치를 보셔도 알겠지만 오른쪽 끝으로 가면 카스피 해안이거든요. 그럼 무역 허브로서 동과 서를 잇는 관통로로서 곧바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고 무역 핵심 거점 국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조력으로 친미 국가가 되면은 중동 질서는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으면 사실상 이제 이란은 이제 제거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이 판에 끼어들기 시작하고 미국과 이제 친밀하게 움직였으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좋은 해법이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자꾸 친이란을 고집하니까 이 난장판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자마자 가장 쉽고 안전한 해법 아제르바이잔을 쓰자라는 그 결심이 이미 쓴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력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이렇게 트럼프한테 이렇게 보면 선보인격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번에 그 성공한 게 그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에르미아 그 알메니아 평화협정이 이제 1차 과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 평화가. 평화라기보다 안정하죠. 제가 작년에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왔어요. 아우. 이렇게 이 존재 가치가 특별하고 역할이 있는 나라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제가 신중하게 좀 아제르바이잔 여기저기 바쿠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바쿠 갔다 수도. 그럼요.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쫙 보고 왔는데 이 나라 불의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닥에서 여기저기 땅만 파면 막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막 나온대. 그래서 불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 존재 가치가 있는 나라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을 진작에 좀 알아둘 걸 그랬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이스라엘 무기 얘기 너무 신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될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